기본서는 49페이지 피시고요. 예, 요약집은 18페이지 피시면 작년에 시험 끝나고 나서 원래 라식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원래 중학교 때부터 쓰다가 한 15살부터 한 25년? 25년 넘게 썼네요. 그때까지 쓴 안경값만 해도 수억일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 그 시험 끝나고 나면 저희는 10월 달에 시험이 끝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0월 29일 날 시험 끝나면 이제 다음에 개강을 한 11월 둘째 주 정도 하니까 한 2주 정도 휴가예요, 저희한테는. 근데 작년까지는 이제 집사람이 휴직이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한 열흘 놀러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물놀이 하는데 안경 벗으면 그때는 장님이거든요. 눈이 나빠. 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애한테 뭐 허리끈을 매갖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집사람은 수영을 못 하니까 수영장에 들어오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허리 미상으로 올라오는 데를 싫어해갖고. 그래서 물놀이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났더니 안경 벗으니까 집사람 하는 말이 인상이 더 더러워졌다고. 무조건 안경 쓰고 다니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쓰던 안경에서 이제 렌즈는 안 맞잖아요. 알은 빼고. 그래서 쓰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가방에다 넣어 갖고 다녔는데 이렇게 버스에 앉으면서 이렇게 해갖고 태가 똑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 쓰고 다닙니다. 안 쓰고 다니고. 그래서 인상이 더러워졌어도 이해하세요. 집사람 말로는 안경 벗으니까 더 더러워졌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벗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목욕탕 같은 거 갈 때는 저도 안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안경을 벗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잘 때 뭐 이럴 때.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눈이 튼튼하다고 그래갖고, 이게 두꺼워갖고 3가지 방식이 있어요. 라식, 라섹, 뭐 렌즈 삽입술. 뭐 그런데 비용은 뒤로 갈수록 비싸져요. 근데 제일 싼 거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제일 싼 거로 해갖고 하루인가 고생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실 분 있으면 잘하는 것 같아요. 저 한 대. 그래서 소개해 드릴게요. 잠실에 있는 병원인데 서울대 나온 양반이 한다고 막 간판에다 이따만하게 써놨던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싸게는 못 해드리는 것 같고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그 수영장 갈 때 렌즈 안 껴도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를 제일 싼 거 사도 돼요. 1,000원짜리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도. 예. 최근 저요? 저 할 때 120 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그게 그 기본 가격은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또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깎고 나서, 레이저로 깎고 나서 그거를 뭐 레이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 한다 그래요? 그걸 이렇게 연마? 예, 맨질맨질하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해주면 밤에 눈부심이 좀 덜하다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추가하고 뭐 하고 뭐 하니까, 그래서 그거 내고 병원을 매주 가는데 그때 받는 병원비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들은 하는 말이 조만간 돋보기 쓸 건데 뭐하러 하냐고. 근데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수영장 갈 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애를 그동안에는 못 봤는데, 그렇다고 안경을 쓰고 들어가기도 뭐하고, 안 쓰고 들어가면 애를 못 찾겠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토지 용어 보겠습니다. 49페이지하고 1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토지 용어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많이 외우신 분이 장땡이죠, 뭘. 개념 많이 외우시는 분이. 공부하실 때는 가능하면 여러 개 붙여서 같이 묶여있는 것끼리는 같이 공부하시랬는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부지와 택지, 대지는, 부지는 그냥 학교 부지라고 외우시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용도, 부지라는 말 앞에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를 부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앞에 있는 용도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건물을 못 짓는 것도 있죠. 그래서 건물을 짓든 못 짓든 상관없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를 다 통틀어 부지라 부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택지는 감정평가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랬는데, 얘는 감정평가상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진 토지, 뭐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뭘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이거를 택지라 부르고, 똑같은 개념을 니은번에서 건축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대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대지랑 개념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는 해결했고, 그 밑에 있는 3번의 대지도 택지, 지금 설명한 것처럼 택지와 동의어로 이해하시는데, 기억번은 이게 건축법상의 용어니까 건축법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지는 공간정보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 그대로 써놓은 거고, 하나 더 챙기실 게 니은번에 있는 대. 그러니까 사실은 부지, 택지, 대지 누구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대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얘는 공간정보법에 나와 있는 지목 28가지 중에 하나가 대죠. 그럼 지목인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이게 주거용 건물일 테고, 사무실이나 점포, 상업용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박물관이나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만 지을 수 있는 땅이 뭐다? 대입니다. 그러면 아까 대지는 택지와 동의어라고 그랬으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다 지을 수 있죠. 근데 대에는 뭐는 못 짓는다? 공업용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개념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되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누가 더 넓다? 대지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걸 포함관계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물을 짓든 못 짓든 상관없이 가장 넓은 개념이 부지라고 그랬고, 그 안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만 똥 털어서 감정평가에서는 뭐라 부르고? 택지. 건축법에서는 대지라 부른다. 그 안에 지목인 뭐가 있다? 대가 있다. 이렇게 포함관계로 이해하시면 제일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용어 정리하시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셔서 두 번째 있는 후보지와 이행지. 공통점하고 차이점으로 이해하시랬는데, 공통점은 동그라미 4번에 있죠. 그래서 후보지나 이행지는 둘 다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미 용도가 전환되었다면 이런 땅에는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차이점은 1번에 있는 후보지라고 하는 땅은 용도지역 안에는 용도지역의 대분류에 임지, 농지, 택지라는 대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표현 임지, 농지, 택지라고 하는 용도지역 상호 간에, 이게 시험 나오는 표현이겠죠. 또는 대분류 사이에서 토지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다면 이걸 두고 후보지. 그 다음 이행지라고 하는 건 이 용도지역 안에는,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임지지역이라고 하는 대분류 안에는 심어져 있는 나무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 신탄림이나 용재림, 그 다음에 농지는 농사 짓는 형태에 따라서 전닭 가수원, 택지는 짓는 건물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 안에서, 이게 시험 나오는 표현이죠. 용도지역 안에서, 즉 용도지역 안에 있는 뭐 분류 사이에서, 소분류 사이에서 토지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걸 이행지라 부릅니다. 이행지. 그럼 그 이행지에 나와 있는 예처럼 세 번째 줄, 즉 택지 지역 안에 있는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전환 중이다. 그러면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를 뭐라 그러고? 이행지. 근데 그게 아니라 농지였던 전지가 택지 중에 하나인 주거용지로 전환된다. 그럼 이건 용도지역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를 뭐라 그래요? 후보지라 불러요. 후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3번에 있는 대지와 맹지는 50페이지. 둘 다 공통점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땅이다. 그래서 맹지를 먼저 보시면,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의 접속면이 아예 없는 땅을 맹지. 그래서 얘는 뭐도 못한다? 건물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위에 있는 대지는 얘도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있는 땅인데, 두 번째 줄,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는 접하고 있는, 그래서 그 모양이 입구는 좁고 뒤로 가면 넓어지는 자루 모양으로 생긴 땅을 뭐란다? 대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건축법상 건물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대지는 잘 안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지를 물으려면 아까 건물 지을 땅에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요거랑 구별을 해야죠. 근데 한글로는 구별이 안 되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 대지와 지금 설명한 자루 모양으로 생긴 땅인 대지를 한글로는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내야 돼요? 한자 문제 내야죠. 그럼 부담스러우니까 대지는 잘 안 묻고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물었다? 맹지 묻고 있습니다. 맹지. 맹지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4번에 있는 나지와 건부지, 공지는, 일단 건부지는 배운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죠? 부지라는 말 앞에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토지.
그럼 여기서 건은 뭐를 뜻하니까? 건물 뜻하니까 이미 뭐가 들어서 있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을 건부지라 부릅니다. 건물 부지죠. 그러면 낮이는 이 건부지의 반대말이니까 낮이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다? 건물이 없는 땅이면 건물이 없는 땅. 그래서 낮이의 개념은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대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낮이의 개념을 그대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낮이는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 없고, 두 번째, 지상권과 같은 토지의 사유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땅을 두고 뭐란다? 낮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대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고, 꼭 뺐으면 좋겠는 얘기인데 책에 꼭 쓰는 분이 있죠. 일본에서는 이 낮이를 갱지와 저지로 구분한대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우리는. 일본 애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한국 사람들인데. 근데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이걸 꼭 구별하라고 내요. 책에 있는 그대로 내니까. 그래서 구별하시면 거기 나와 있는 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표대로. 그래서 일단 이걸 구별하는 건, 낮이를 구별하는 건 건물이 있냐 없느냐,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공법상 제한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낮이는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니까 토지 위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그 다음에 지상권과 같은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땅. 근데 공법상 제한은 받죠. 왜? 우리나라 땅 중에 공법상 제한 안 받는 땅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낮이라 부르고, 이거랑 같은 개념이 갱지예요, 그냥. 그래서 갱지는 우리나라 말 낮이와 일본 말 갱지는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갱지도 뭐는 없고, 건물 없고, 사법상 권리 제한 없고, 공법상 제한만 받는 거죠. 그럼 이거랑 구별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저지라는 걸 일본에서는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건물 없고, 사법상 제한 받고, 공법상 제한도 받는 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절대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물으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시험에서는 낮이 묻습니다. 그것도 법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건부지는 설명드렸고, 근데 건부지에서 그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51페이지 맨 밑에서 니은번.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인데 이 건물 등이 토지와 잘 안 어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건물의 용도가 그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최유효 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는 그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건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한 페이지 넘겨서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어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뭐란다? 건부 감가라 불러요. 즉 건부 감가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 낮아지는 현상. 반대로 디귿번은 수몰지구 이런 거창한 것까지 안 하셔도 돼. 그냥 두 번째 줄 맨 끝에쯤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기존 건물 부시라고는 안 하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기존 건물 부셔라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는 제한해요? 신축은 제한한단 말이에요. 신축은.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땅이 오히려 토지 가격이 더 높아지겠죠. 이런 현상을 두고 건부 증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참고하게 나와 있는 대로 건부 감가와 건부 증가를 구별하세요가 24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럼 구별하실 때는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일반적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는 낮이 가격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낮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건물이 있다는, 즉 건부지라는 이유만으로 낮이보다 가격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걸 두고 건부 감가. 반대로 건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낮이 가격보다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건부 증가. 구별하세요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있는 공지는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시 적어드렸었죠. 그래서 공지란 공법상의 제한이 존재해서, 여기서 공법상 제한은 뭐 건축법에서 건물 지을 때 바닥 면적이 일정 비율을 못 넘어가게 제한하는 건폐율 같은 거에 제한이 있죠. 또는 뭐 국토계획법에서도 용도지역에 따라서 또는 용도구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크기가 다 다르죠. 시간에 배우시지 않나? 그거 다 쳐요. 예, 그래서 그런 공법상의 제한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공법상의 제한 때문에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놓고 있는 토지의 일부분이 있다면 이걸 두고 뭐란다? 공지라 그럽니다. 공지.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용어가 시험에 나왔던 건데 틀린 표현은 아니죠. 필지 중 건축물을 제어하고 남은 부분, 건물 못 짓고 비워놓은 거니까 맞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그 건축물을 못 짓는 이유를 설명을 안 해놨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양갈의 5번에 있는 법지와 빈지는 개념만 놓고 보면 반대말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번에 법지란, 법적 개념이라는 말은 지워버리시랬죠. 법적 개념이란 말을 쓰려면 그게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여야 돼요. 근데 의미 없이 쓰신 말인 것 같고, 그래서 법적 개념이란 말은 지워버리시고, 법지는 개념이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활용 실익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소유는 하지만 쓸모가 없는 땅. 그래서 니은 법지라는 땅은 두 토지의 경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경사면이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경사로 되어 있는 토지 부분. 그래서 디귿번 얘는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면으로 만들어 놓은 토지를 법지라 불러요. 근데 얘는 뭐는 할 수 있다? 소유는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소유는. 그래서 누구 땅으로 인정한다? 윗집 땅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 리을번 측량 면적을 측정할 때는 수평 투영 방식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땅으로 인정해 준다? 윗집 땅으로 인정합니다. 이걸 법지. 이에 반해서 빈지는 법에서는 바닷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용어예요. 그럼 얘는 진짜 법에 나와 있는 용어죠.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이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그냥 잘 모르고 쓰신 것 같으니까 지워버리시고. 그 뒤에 말 지적 공부에 올라있지 않은 토지로서 활용 실익은 있는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럼 지금 법지는 뭐라 했어요? 법지는 소유는 되는데 활용 실익이 없는 땅이고, 빈지는 소유는 안 되는데 활용 실익은 있는 겁니다. 그럼 개념만 놓고 보면 반대잖아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빈지에서 공부하실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니은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그래서 그거는 그림 보고 보시면 돼요. 만주 수의선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에 있는 땅을 빈지라 합니다. 그럼 얘가 등기에 소유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토지 중에서 지적 공부에 안 올라간 토지예요. 그럼 지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등기를 못 내죠. 그래서 소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기억하시라? 그 밑에 그림에 간석지라고 되어 있는 거랑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간석지. 그래서 간석지는 간조선부터 만조선 사이에 있는 거. 그럼 얘는 해석해 보면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바닷물 빠져나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갯벌을 말합니다. 갯벌. 그래서 갯벌하고 빈지는 서로 어떻게 한다? 구별하신다. 그 세 가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주수의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에 있는 땅을 빈지. 소유가 안 되는 이유는 지적공부에 안 올라가 있으니까 등기를 못 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석지라는 거와 구별하셔라. 그 세 가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지와 빈지도 잘 구별하시고, 6번에 있는 필지와 획지는 둘 다 토지를 구분하는 단위예요. 토지의 단위. 그래서 필지라고 하는 건 구분할 때 디귿번 토지 소유권을 구분한 토지의 단위입니다. 소유권으로 구분한 토지의 단위가 필지예요. 개념은 기억에 있죠? 하나의 지번이 붙어 있는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의 단위를 뭐란다? 필지. 그래서 니은번 얘는 공간정보법이나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법적 개념이 되는 게 필지예요.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토지 소유권을 구분한다. 지번이 붙어 있는 토지의 등록 단위다. 법적 개념이다. 이런 말 나오면 필지를 골라내시면 되죠. 이에 반해서 획지는 기억번에 토지 이용 상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그러면 같은 용도로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비슷해진? 가격 수준이 비슷해진 토지의 단위. 그럼 얘는 토지를 구분할 때 뭘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가격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가격. 그래서 가격 수준으로 구분한 토지의 단위를 획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가 되는 거고, 부동산 활동의 단위. 그래서 얘는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돈으로 구분한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는 게 획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 구별을 잘 하시면 되죠, 뭘. 그래서 3페이지 넘겨보시면 54페이지 표로도 정리해놨으니까 잘 구별하시고. 그 다음 7번에 있는 공한지와 유휴지와 휴한지는 셋 다 노는 땅이랬어요, 노는 땅. 근데 1번에 있는 공한지는 도시 내에 있는 택지인데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고 있는 땅을 공한지라 부르는 거고, 유휴지는 여러분들 배우고 계시는 국토계획법 있죠? 국토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 하여튼 뭐 국토계획법. 그 국토계획법에서 국토법이라 배우는 거.
그게 2003년도에 제정됐는데 그거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용도지역지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를 관리했던 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 두 개가 이원체제로 돼 있었던 거죠. 그걸 하나로 통폐합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폐지된 거예요. 2003년도에. 그럼 그 법이 있던 시절에 나온 용어가 유휴지예요. 그래서 그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원래는 농지나 이런 땅인데 이용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땅들 있죠. 그러니까 왜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 다 떠나가서 농사 안 짓고 이렇게 밭인데 풀만 자라고 이러는 땅이 있다면 이걸 두고 유휴지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폐지되면서 용어만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면 법이 있든 없든 그런 땅을 우리는 뭐라 불렀으니까 유휴지라 그냥 불렀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농사 짓고 이러던 땅인데 놀리고 있는 땅이 있다면 이걸 두고 유휴지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번의 휴안지는 원래 농사 짓는 땅인데 계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지력이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비옥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잠깐 쉬게 하고 있는 땅을 두고 뭐란다? 휴안지 또는 휴경지라고 부릅니다. 세 개 구별하시면 되죠. 지금까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던 건 지금까지 설명드린 뭔가 짝이 있는 것들, 짝져져 있는 것들을 많이 물었고 그 나머지 것들도 개념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8번에 있는 포락지는 논이나 밭 같은 것들이 비 많이 오고 이러면 하천 범람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부분이 있죠. 그걸 포락지. 작년 시험은 이걸 물었습니다. 그 다음 9번에 있는 한계지는 원래 한계지의 용어 자체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한계지는 그 용도로 사용되는 마지막 땅, 이런 뜻인데 개념이 두 개입니다. 농지 한계지라는 것도 있고 택지 한계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택지 한계지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농지 한계지는 이게 생산성의 문제예요. 비옥도의 문제. 그래서 비옥도가 제일 낮아갖고 농사를 짓고 있는 마지막 땅을 뭐란다? 농지 한계지. 택지 한계지는 이게 도심과의 거리 문제예요. 거리 문제. 그래서 도심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택지로 이용되고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땅을 택지 한계지라 부릅니다. 그럼 한계지라는 말의 본래 뜻은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마지막 땅. 그러면 이 한계지에서는 그 토지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택지 한계지다 그러면 택지로 이용되는 마지막 땅이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농지 되는 거죠. 농지. 그런 땅을 두고 한계지라 부릅니다. 만약에 농지 한계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한계지를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농사 못 짓는 뭐 임지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10번에 있는 선화지는 이게 선자가 고압전선이에요. 고압전선. 그래서 고압전선 아랫부분에 있는 땅을 선화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고압전선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부분의 땅은 다른 부분의 땅보다 땅값이 어떻게 된다? 낮아져요. 그럼 그 이유가 여기다 돼지 키우면 돼지가 새끼를 못 낳아서? 아니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 고압전선 부분까지만 내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이 윗부분도 공중권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은 공중권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제한받고 있는 거잖아요. 제한받고 있어. 그러면 내가 토지를 소유할 때 공중권까지도 소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제한이 존재하니까 그러한 제한 때문에 이 부분의 땅값이 싼 거죠. 이런 현상을 두고 선화지 감가라고 부릅니다. 잠식지는 용어라기보다는 현상이죠. 현상. 참고만 하시고 농지는 농사짓는 땅. 13번에 있는 간석지는 누구랑 구별하시라고요? 빈지. 빈지랑 구별하시랬고 14번에 있는 소지는 다른 말로 원지라고도 불러서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땅을 말합니다. 개발되기 이전 상태 땅.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성숙지와 미성숙지는 성숙도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숙도는 지금 당장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성숙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이 성숙지인 거고 미성숙지는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이런 땅이 미성숙지. 구별하시면 되겠고 환지와 채비지는 환지 배울 때 되돌려받는 땅이 환지 그 다음에 그 개발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되는 땅이 채비지. 개념 구별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거 없고 그냥 얼마나 용어를 잘 외우십니까를 물으니까 많이 외우신 분이 장땡. 근데 시험 문제는 무조건 하나 냅니다. 무조건 하나 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류라는 게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는 28개 지목이죠. 근데 나는 공시법을 한 적이 없다. 공부하지를 않는다. 즉 1차만 한다 올해. 그럼 이것도 외우세요. 1차만 하시는 분은 이것도 외우세요. 왜냐면 학교론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중에서 지목인 걸 고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습니다. 지목인 걸 고르세요. 그러니까 나는 1차만 공부하고 2차는 따로 공부 안 한다라는 분들은 이것도 같이 외우세요. 28개 지목도. 그 다음에 61페이지 가시면 주택의 분류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주택의 분류. 그래서 이것도 2차 공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택 분류하는 거 외우시죠, 뭐. 그 단독주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걸 구별할 때 뭐 330제곱미터, 660제곱미터, 뭐 층, 4층, 5층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다 외우고 계신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주택법 할 때. 그러면 나는 2차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이것도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지목에 대한 얘기나 또는 주택의 종류에 대한 얘기는 시험 문제 나와요. 어디에? 공법 문제가 아니라 개론 문제에. 그래서 출제가 가끔씩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맞아야겠다. 근데 나는 2차를 따로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거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시험 문제 내니까.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문제가 요약집 보시면 요약집에 가보시면 23페이지에 3번 보시면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온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공법 문제가 아니라고요. 개론에서 출제됐었던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출제는 하는 부분이니까 1차를만 공부하고 나는 2차 따로 공부 안 한다 하는 분은 이 주택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지목도 같이 좀 어떻게 하세요? 외우세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은 64페이지 피시고 요약집으로는 24페이지를 가보시면 부동산의 특성이 나오죠. 모의고사 성적표 보니까 개론을 90점 맞은 분이 꽤 있던데 그런 분들은 뭔가 몰라. 어떻게 90점을 맞지? 신기하네.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얘는 일단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니까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 그래서 맨 위쪽에 보면 성적표 맨 위쪽에 보면 90점 맞은 분들이 2명 있잖아요. 나란히 이렇게 계시던데 두 분 다 하나는 송파 하나는 강동. 그래서 제가 나가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희한해요. 그래서 물어봤어. 누구시냐고. 근데 웃긴 건 민법 개론은 90점 맞으셨는데 민법은 다 72.5 나왔더라고요. 개론에 올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바뀌는 게 좋아요. 민법은 90점 맞아도 돼요. 민법은 90점 맞을 때. 근데 개론은 이 정도 맞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은 이렇게 되는 게 더 바람직한데 어쨌든 이렇게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맞았나 모르겠습니다. 신기한 거죠.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 안 묻습니다. 그 성적표 볼 때 사실은 자꾸 성적표 얘기 나오니까 성적표 볼 때 사실은 뭘 보냐면 개론 점수하고 민법 점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점수가 더 높은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바람직해요. 민법 점수가 더 높은 게. 왜냐면 개론은 시간이 지나면 60점, 50점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근데 민법은 이게 민법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얘는 수업을 착실히 듣고 있다는 얘기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뭐 그쪽에 전공하려 하셨거나 뭐 이런 분들인 거고 민법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수업도 열심히 들으시겠지만 내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본래 실력이 돼서 뭐 9, 10월 달 돼갖고 뭐 이렇게 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개론 점수가 민법 점수보다 더 높아졌다. 그 얘기는 집에서 공부 잘 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쯤에서는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민법은 공부하시는 만큼 점수가 나오잖아요. 개론은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내가 그냥 수업 들었던 게 좀 기억이 남으면 조금 점수 잘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 뭐 점수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7, 8월 달까지는 민법 점수가 조금씩 더 높은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10점 정도는 민법 점수가 더 높은 게 좋아요. 그 얘기는 뭐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요? 민법. 민법은 뒤통수를 가끔 때려요. 개론은 뒤통수 맞는 일이 거의 없어요. 개론은 어렵게 내나 쉽게 내나 어차피 몇 점 맞는 거예요. 5, 60점 맞는 거예요. 근데 민법은 나중에 9, 10월 달쯤 되면 이제 점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한 7, 80점씩 나와요. 그럼 그것만 믿고 나는 무조건 민법은 7, 80점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험 들어갔는데 50점 맞는 경우가 실제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개론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누구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민법. 그러니까 민법은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70점 이상 나올 수 있게 좀 빡세게 공부하세요. 개론은 대충 공부해도 50점 나와 어차피.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가셔도 되고, 민법은 공부하시는 만큼 점수가 나오니까 민법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민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던데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민법을 위주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민법이 조금 정리되면, 민법이 어느 정도 되면 공시법도 따라서 좀 쉬워지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토지의 특성하고 건물의 특성인데,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건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토지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물건이 아니니까 토지가 본래 갖고 있었던 자연적 특성. 토지를 인간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인문적 특성. 두 가지가 있는데, 공부하실 거 첫 번째는 그 기본서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적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인문적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종류 묻습니다. 종류.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특성으로 들고 있는 건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과 같은 특성을 들고 있죠. 근데 기본서 보면 사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특성들이 있거든요. 뭐 가경성이나 적재성 이런 말도 나오는데 시험에 안 물어요. 묻는 건 이 5가지고, 인문적 특성으로는 용도의 다양성이나 또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과 같은 특성을,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과 같은 특성을 인문적 특성으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그 두 번째는 65페이지부터 각 특성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동그라미 1번은 무조건 의의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의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 그래서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게 그냥 말풀이 하면 되잖아요. 이름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성 그럼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성질.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위치가 고정돼 있다 그래서 위치의 고정성. 부증성은 늘어나지 않는 성질. 근데 그 이유가 못 만들어내서 그런 거죠. 뭐 비생산성. 영속성은 영원히 존재하는 성질.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 비소멸성. 개별성은 똑같은 게 없고 다 제각각 생겼다는 성질. 그럼 똑같은 게 있어야 바꿔치기 할 텐데 똑같은 게 없으니까 바꿔치기 못한다. 비대체성. 인접성은 다 인접, 붙어있다는 성질. 그래서 토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성질입니다. 그럼 용도의 다양성은 뭐 이름에 나와 있죠. 토지는 내가 이용할 때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내가 이용하려는 용도에 맞게 병합, 여러 개를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분할, 여러 개로,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눠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은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 그럼 얘랑 지금 서로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치와 여기서 말하는 위치가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되죠. 뭐.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위치는 누구예요? 위치 중에서 절대적 위치를 말했고, 여기서 변할 수 있는 위치는 상대적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는 주변 토지 이용에 따라 계속 어떻게 된다? 변한다. 뭐 개념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뭘 내더라? 각각의 파생 특성을 시험에 물어요. 그래서 파생 특성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형태로 묻습니다. 첫 번째, 그 파생 특성에 대한 설명이 맞느냐, 틀리느냐.
즉 제대로 돼 있느냐 잘못됐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또 특성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파생 특성이 어떤 특성의 파생 특성이냐도 물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파생 특성들을 다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싹 다 이해하시든가. 근데 이걸 싹 다 이해하시려면 내가 부동산 학개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공부하실 거냐면, 이 부동산의 특성, 특히 토지의 특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그럼 이 문제가 모의고사마다 매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보셔도 한 열댓 문제, 한 20문제 이상은 들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7, 8월에 풀게 될 문제집을 풀든 아니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장판지라고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모의고사를 풀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수없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풀었더니 맞췄어요. 찍어서 맞힌 거 말고 맞췄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문제든 간에 틀렸다. 그럼 틀렸을 때마다 요약집에, 기본선 너무 많으니까 요약집에 무조건 24페이지를 오셔서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가 토지의 특성을 정리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를 무조건 읽으세요. 외우시라는 게 아니요. 읽으시라고. 그래서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어땠을 때? 나왔는데 틀렸을 때. 예를 들어서 3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틀렸어요. 그럼 무조건 어디로 오셔서 요약집 24페이지 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이 우리가 1년 동안 이 부동산의 특성 문제를 아무리 못 풀어도 50개는 풀어볼 거예요. 뭐 기출문제집에서 풀든 모의고사를 보든 아니면 문제집에서 풀든 최소한 50개 이상은 풀어볼 겁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 이걸 몇 번 읽어볼 일이 생겨? 50번 읽어볼 일이 생겨. 최악의 경우. 왜? 50개 나오는 거 다 틀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이걸 50번 읽고도 50번 읽어보고도 못 외운다. 그럼 오늘부터 고스톱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50번 정도 읽어보면 외워질 거예요, 아마 이거.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다 외우실 거예요. 그럼 이게 금방은 안 외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9, 10월 달까지도 맨날 시험 문제상 1번은 당연히 부동산의 개념 물었을 테고 2번은 토지 용어 물었을 테고 3번이나 4번이 토지 용어일 거예요. 부동산의 특성일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3, 4번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9, 10월 달 가서도 이 총론에서 부동산의 특성 문제는 계속 틀린다는 거죠. 계속 읽으세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24페이지 요약집에 있는 24페이지 갖고 이제 정리하세요. 어차피 1년 내내 이거 갖고 볼 거니까. 그래서 24페이지 가시면 제일 먼저 부동성의 파생 특성 5개 나와 있죠. 이해는 하는 게 좋으니까 설명드려요. 1번, 우리가 부동산을 동산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다? 우리가 동산과 구별하는 이유?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동성. 두 번째,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전국적으로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시장,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되는 게 다 누구랑 관련있다? 부동성과 관련됩니다. 그 다음 3번, 정책론 배우신 분들 외부 효과 설명할 때 우리 집 옆에 공장이나 또는 우리 집 옆에 공원이 생김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받고 있을 때 이걸 정외부가 또는 부외부가라 부르는데, 그럼 외부 효과가 생겨나는 이유는 공원과 우리 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공장으로부터 우리 집을 들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랑 관련있다? 부동성과 인접성. 그 다음에 지난주에 감정평가 배우신 분들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구별하는 표 만들어 드렸죠? 그랬었어요. 예, 그랬었어. 그러니까 5월 달에 새로 오신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아직까지는 실력이 어때요? 비슷비슷해. 분명히 지역분석, 개별분석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어차피 새로 오신 분과 같이 모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비교해 드릴 때 지역분석은 뭐였어요?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주변 환경을 분석하는 거. 그 이유는 그 부동산이 주변 지역과 인접해 있다라는 인접성 또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부동성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랬죠.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도 부동성과 인접성. 4번,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임장활동, 현장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활동,
그래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 활동이 현장에 나가서 이루어지고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과. 5번 토지의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 활동이 중요한 이유. 입지 선정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한번 입지를 결정하면 옮겨요, 못 옮겨요? 못 옮겨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부동성의 파생 특성으로는 그 5가지 기억해 두시고. 영속성은 영원히 존속하는 성질이었죠. 그래서 1번 물리적 감가. 이거 뭐 할 때 배웠어요? 물리적 감가. 지난주에 감정평가 배우신 분들. 원가법. 원가법은 뭐였어요? 원가법에서 생각나야 될 단어 2개. 그 부동산을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제조단원가에서 이 제조단원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인 뭐? 감가 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인 감가 누계액을 계산해서 빼는 작업. 이걸 감가 수정이라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제조단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걸 원가법이라 한다. 그래서 이 감가 수정의 개념 설명하면서 감가 요인이라는 걸 3가지 설명했죠.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늦게 오셨어도. 네, 별반 차이가 없어 아직까지는. 다음 달부터는 차이가 많이 나요. 7월 달부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감가 요인에 3가지 뭐 있었어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정말 신기한 일이요. 그 중에서 무슨 감가는 물리적 감가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낡고 부셔지고 망가져서 생긴 감가. 그래서 노후화나 손상, 파손, 마멸 이래서 생기는 게 물리적 감가랬습니다. 그러면 물리적 감가는 낡고 부서지고 망가져서 생기는 건데 토지는 낡고 부서지고 망가지질 않죠. 뭐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토지에는 뭐를 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시는 거고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뭐예요? 감정평가론이 다 이해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외우시라는 거죠. 뭐. 2번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한다. 이 말은 내 건데 남한테 어떻게 해요?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얘는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빌려주는 시장인 뭐도 임대차 시장도 발달합니다. 그럼 3번 부동산 활동은 항상 장기적 측면에서 뭘 하게 돼요. 왜냐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건물을 짓더라도 얘가 최소한 50년 이상은 존재할 걸 가정하고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장기적 배려 나오면 뭐랑 연결시켜라? 없어지지 않는다? 영속성. 그럼 4번에서 없어질 걸 전제로 다시 만들어낼 필요도 없죠. 왜? 안 없어지니까.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속성의 파생성은 그 4가지 기억하시고. 부증성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1번 부동산의 공급에는 종류가 2가지입니다.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존재량을 증가시키는 걸 말해요. 존재량을 늘리는 거. 근데 존재량을 늘린다 못 늘린다? 못 늘려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토지에서는 뭐가 없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써놓아요. 이런 물리적 공급선의 모양은 어떤 형태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그래서 수직선의 공급선을 갖습니다. 그 다음 2번 생산비 법칙. 생산 비용을 들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법칙이에요. 근데 토지는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여도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번 토지가 사회성이나 공공성이 강조되고 개인의 물건이지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걸 토지 공개념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 공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 양이 한정돼 있어서 못 만드니까. 그래서 부증성과 관련합니다. 그 다음 4번 토지는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 토지의 양이 항상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증성의 파생성 그 4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 개별성은 똑같은 게 없다라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로 대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물리적 대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으로 대체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물리적 비대체성. 그 다음에 2번 일물일가의 법칙. 얘는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법칙이에요. 근데 토지는 동일한 물건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실 때 좀 새로운 시각에서 정리를 하시면, 새로운 것도 아니고 맨날 했던 건데, 지금 무슨 법칙이 2개가 나왔죠. 생산비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 또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럼 시험 문제는 아까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본다 했잖아요. 토지에서도 생산비 법칙은 적용된다. OX, X. 왜? 생산비 법칙은 적용이 안 돼요. 무슨 특성 때문에?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부증성 때문에. 그럼 똑같이 토지에서도 일물일가의 법칙은 적용된다. X. 왜? 일물일가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얘는 뭐 때문에? 똑같은 게 없다라는 개별성. 그럼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건 뭘 물은 거예요? 이 표현이 맞느냐 틀리냐를 물은 거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묻는다는 거예요.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건 토지의 개별성 때문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얘는 뭘 물은 거예요? 맞는 표현이긴 한데 개별성 때문이 아니라 부증성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이제 생긴 건지도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항상 공부하시고 같이 묶어서 공부할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별성이 세 번째. 똑같은 게 없으니까 비슷한 애랑 비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대상 물건과 거래된 적이 있는 거래 사례와 비교를 해서 가치 평가했던 거래 사례 비교법 또는 비교 방식이라는 건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 감정 평가할 때 아까 지역 분석은 누구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는 이유는 부동성과 인접성. 그럼 그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을 분석하는 건 개별성 관련있죠. 개별성. 그럼 이것도 정리해봐요. 감정평가에서 배웠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로 드는 건 붙어있다라는 부동성 또는 인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는 거고, 그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을 분석하는 개별 분석은 똑같은 게 없다라는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표 만들어 드릴 때 정리했던 그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에서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이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라는 부동성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이 개별화되는 건 똑같은 게 없다는 누구 때문에? 개별성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개별성의 파생성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인접성 가보시면 인접성은 다른 애와 붙어있다는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애로 바꿔주는 건 불가능한데 옆에 있는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용도로 바꿔 쓰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면에서의 대체는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정리할 수 있는 게 대체 가능성과 관련해서 바꿔치기 하는 거와 관련해서 똑같은 애로 바꿔치기 하는 물리적 대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게 없으니까 바꿔주질 못하죠. 근데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붙어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고, 이건 뭐 때문에? 붙어 있다라는 인접성 때문에. 이런 거 뭐 혼동시키기 딱 좋죠. 구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정책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지역이 정부의 개발 등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지역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정부에서는 그 개발이익을 개발 부담금 등을 부과하여 환수해가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하는데, 이 개발이익을 환수해가는 논거는 뭐예요? 걔가 잘나서가 아니라 개발지역과 붙어있어서 개발이익이 생긴 거니까 그걸 다시 뺏어가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이런 개발이익을 환수해가는 이론적 근거는 붙어있다는 뭐와? 인접성과 관련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명한 것 중에 정책수단과 관련된 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개인의 토지지만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토지공 개념은 개인의 토지지만 그 양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한정돼 있다. 즉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누구랑? 부증성과 관련있다고 그랬고, 지금 얘기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해가는 이유는 붙어있어서 그런 거죠. 뭐예요? 인접성. 이런 것도 따로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한 얘기죠. 외부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됐던 건 부동성뿐만 아니라 누구? 인접성. 그 다음 붙어있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내 땅이냐? 당연히 경계 문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붙어있다 보니까 그 땅을 같이 쓸 수밖에 없죠. 협동적 이용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인문적 특성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용도의 다양성을 위주로 보세요. 시험 문제는 주로 이걸 내니까.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용도 중에 그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용도는 따로 정해져 있겠죠. 이걸 최유효 이용이라 합니다. 그럼 이런 이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용도, 즉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만큼 용도가 어때서
다양해서죠, 뭘. 그 다음에 2번, 후보지 이행지 같은 거 설명할 때 토지의 용도가 전환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다음 3번,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가격다원설. 그럼 이런 가격다원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용도가 그만큼 다양해서. 4번에 이제 적지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적지론이 입지선정과 관련된 이론의 하나예요. 그럼 입지선정에 대한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입지론이라 부르는 애가 있어요. 그럼 입지론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용도에 적합한 토지를 발견하는 이론입니다. 내가 쓰려는 용도에 맞는 토지를 찾는 이론. 그러면 이렇게 입지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내가 원하는 용도에 맞는 토지를 한번 결정하면, 즉 입지 결정을 하면 그걸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꿔요. 무슨 특성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라는 부동성 또는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그래서 아까 부동성의 파생 특성에 무슨 말 나왔었어요? 입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 관련해서. 근데 지금 얘기하는 적지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나는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토지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이론이 적지론이에요. 그럼 이렇게 토지의 용도를 따로 결정하는 적지론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만큼 용도가 어때서? 다양해서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입지 선정에 대한 얘기 나오면 구분합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물어요. 맞냐 틀리냐도 묻고 이게 누구의 파생 특성이냐도 묻고. 그래서 생각보다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문제 나왔을 때 틀리셨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20, 30번씩 읽다 보면 틀리진 않겠죠. 뭐.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는 3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하는 총론. 그래서 3문제는 복합개념 부동산 공부하시고 토지용어 공부하시고 지금 설명드린 부동산의 특성 3가지 공부하시면 되죠. 잠깐만 쉬었다가는 기본소로는 88페이지부터 나와 있고 요약집으로는 27페이지에 나오는 경제론. 그래서 88페이지부터 다시 봅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